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열심히 파시는 분이 창업 감면을 못 받고 계셨어요.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몰라서 놓치는 혜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분들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쇼핑하시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희 세무법인 고객분들만 봐도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상거래를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세무 처리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세해야 할 포인트들을 놓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전자라는 단어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의는 훨씬 넓어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들을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화로 주문받아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다 전자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라는 부분이에요. 상품이라는 건 완성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마우스를 사와서 파는 거죠. 이런 상품을 사서 파는 행위가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11번가 등에서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두 번째로는 중개업도 있어요. 요즘 해외 직구 대행이 정말 인기잖아요.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도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전자상거래는 아니거든요. 몇 가지 예외 상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펜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볼펜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이건 제조업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메인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결제를 받았지만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컨설팅 서비스, 온라인 상담, 코칭 같은 건 서비스업이나 컨설팅업으로 분류되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 음식점이나 미용실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고 결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비스 관련 업종이지 전자상거래와는 상관없어요. 네 번째,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온라인 강의나 클래스도 있죠. 클래스 100일 와디즈 같은 곳에서 강의 영상을 판매하는 건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이에요.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 신고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준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다른 업종들은 구청에 먼저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조금 특이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장 주소 선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는 주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직접 판매한다면 홈페이지 맨 밑에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소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집 주소가 공개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영수증을 확인해 봤는데 판매자 정보에 그분 집 주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불편하죠? 보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공유 오피스 이용을 고려해보세요. 요즘 공유 오피스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저희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나는 상관없다. 집에서 실제로 사업도 하고 보안 걱정 안 한다고 하시면 집 주소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창업 감면과의 연결고리예요. 사업장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천 송도에 집이 있는 청년이 집 주소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했다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인천이라도 조금 안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50%밖에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공유 오피스를 잘 활용하면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못 받던 혜택을 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소만 빌려서 감면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사업을 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거라면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저렴하고 좋은 공유 오피스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업종 코드 선택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래 제조업을 하고 계셨는데 만든 물건을 온라인으로도 팔고 싶고 다른 회사 제품도 사와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보세요. 이때 기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업을 업종 추가로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으로 봐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따로 내시면 이건 창업으로 인정되어서 새로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업종 추가로 처리했다가 세금 혜택을 다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 번째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집에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거의 당일에 나와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젊은 분들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물건 팔 수도 있으니까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한번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는 게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심심해서 낸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나중에 정말 제대로 사업할 때 창업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또는 예전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내놓고 매출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보세요. 창업 감면은 처음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계산되거든요. 2018년에 냈다면 벌써 많은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창업 감면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상당 기간이 소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권하는 건 실제로 창업 준비를 완료하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그 타이밍에 사업자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 말고 실제로 통신판매업 번호가 따로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없고 과태료나 다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비교적 빨리 처리되는 편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했다면 온라인에 물건을 등록해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세무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전자상거래업의 핵심 절세 전략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 선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간이과세가 가능하시면 반드시 간이과세로 내세요.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상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자상거래는 시설이나 장치를 크게 꾸밀 필요가 없는 업종이에요. 물리적인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고액의 시설 투자를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택에서 시작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창고를 빌려서 물건 보관하는 정도죠. 전자상거래업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요건에 부합해요.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매출 규모가 커져서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가세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간이과세자로 내면 소득세 창업 감면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와 소득세 창업 감면은 별개의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혜택인데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보면 소비자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전자상거래업 개인 사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은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해줘요. 이게 1년에 1천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엄청난 혜택이죠. 문제는 이 매출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냥 엑셀표 하나 주시면서 네이버에서 얼마, 쿠팡에서 얼마 매출 났으니까 이대로 신고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카드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발급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으면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로 발생한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정말 큰 혜택인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놓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꼭 해당 플랫폼에 가서 매출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자들이 카드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현금 영수증은 얼마나 발급했는지 정확한 집계가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적격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전자상거래를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매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는 곳에서 물건을 떼어와서 인터넷에 예쁘게 포장해서 팔았어요. 매출은 잘 나왔는데 매입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소득세 때도 비용 처리하기가 애매해져요. 작년에 상담 받으신 분 중에 딱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동대문에서 물건 떼어서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잘 팔았는데 매입 자료가 없어서 세금 처리가 엄청나게 불리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매입할 때는 세금 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업자 발급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받으셔야 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려우면 카드로 결제하세요.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해외 매입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수입을 해오면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세관에서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요. 이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누락되기 쉬운 게 통관하면서 발생한 항공료나 기타 운송비예요. 관세사나 운송회사에서 자료를 다 주거든요. 이것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운송회사는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영수증으로라도 꼭 챙기셔야 해요. 소규모로 통관 없이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니까 자료를 더욱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그 카드 사용 내역이 국내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셔야 매입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해외 매입의 경우 첫째, 세관 통관했으면 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나와요. 둘째, 통관 시 발생한 운송료나 기타 비용은 별도로 챙기세요. 셋째, 소규모 직구나 해외 카드 결제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업종과 달리 마케팅이 터지거나 특정 제품이 대박나면 매출이 계단식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 법인 전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점은 연매출 10억 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개인 사업자 혜택들이 연매출 10억을 넘어가면 대부분 사라져요. 개인 사업자일 때의 장점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무조건 10억 넘으면 법인 전환하라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크지만 마진이 적은 사업 구조라면 굳이 법인 전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순이익과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점은 연매출 15억 원이에요. 전자상거래업은 15억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돼요. 성실신고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가짜 경비 같은 건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법인 수준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사업자에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도 3년 동안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 전환은 절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남들이 다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금 순환, 사업 규모,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인건비 신고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주로 하시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 가족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자녀들이 포장, 배송, 고객 응대 등을 도와주게 되죠. 이때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 뭘 인건비까지 줘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비용 처리가 되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인건비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실제로 일한 만큼만 신고하세요. 과도하게 책정하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급여 지급 증빙을 남기세요. 계좌 이체든 현금이든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해요. 셋째, 4대 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더 안전하게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작을 때는 괜찮은데 매출이 급증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사업용 계좌 등록이에요. 국세청에서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하라고 했죠. 이거 등록 안 해놓으면 창업 감면이 깨져요. 소규모일 때는 문제 없는데 복식부기 대상자 매출로 올라가 버리면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수가 돼요. 그때 등록 안 해놨으면 창업 감면 적용을 못 받아요. 미리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와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업의 또 다른 특징은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파는 업종이다 보니까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에 재고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재고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재고를 과소평가하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입고, 출고, 현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마케팅 비용 처리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마케팅 비중이 높잖아요.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증빙받아서 처리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홍보를 받는 경우 제품 제공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약서와 홍보 결과물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제품 줬으니까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마케팅 활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고객 서비스 비용도 의외로 많이 발생해요. 교환, 환불, AS 등으로 인한 비용들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택배비, 포장재비, 고객센터 운영비 등도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꼼꼼히 챙기세요. 세금 신고 시기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가세는 1월, 7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때마다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료를 잘 정리해두세요. 매월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해요. 전자상거래업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은 업종이에요. 창업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챙기세요. 그리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전자상거래는 IT 시대에 맞는 사업 모델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업종을 육성하려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도소매업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상거래업만 창업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런 이유죠. 여러분의 전자상거래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고 세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트리플02 오피스 매니저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비상주 사무실이 필요하시다면 트리플02 오피스 천안성환점, 안성점을 찾아주세요. 실사 대응 가능하시고 우편물 문자 포워딩해드리고 원하시는 분에 한해 우편 개봉 후 사진 전송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2025 트리플02 오피스 천안점, 안성점 오픈 기념으로 부가세 미 포함 월 1만원, 1년 계약 시 12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전액 입금 확인 후 전자계약서 보내드립니다. 1년 계약 시 13만 2천원 부가세 포함, 6개월 계약 시 9만 9천원 부가세 포함 입금해주시면 주소지와 전자계약서 보내드립니다. 전액 입금 확인 후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신분증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주소, 문자로 적어 보내주시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계약자 성함과 이메일도 같이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전자계약서 보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https://m 블로그 naver comqkrwngus79223881675450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사업자들록 사무실 찾으시나요? 트리플 쉐어드 오피스 천안 성안점 안성점 전화문의 0024672637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